박수를 좀.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메타버스 얘기는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애매한 거야. 다 아시죠? 네. 아, 네. 사실은 메타버스의 정확한 발음은 메타버스입니다. 그죠? 유니버스 할 때 메타버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이 진행자들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시는 분도 있고 메타버스 이러신 분도 있고 경상도 쪽으로 하니까 메타버스 이렇게 다들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게 뭐 초월, 가상, 그 다음에 유니버스 할 때 버스에서 초월 공간, 가상 공간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온 분류가 이 김상균 교수님이 소개하신 이 네 가지는 들어보셨죠 또? 아, 적지 마세요. 제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증강현실 가상세계, 그러니까 이게 AR, VR. AR은 포켓몬고처럼 또 이렇게 오늘 날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차를 한 100m 정도 저쪽에 놓고 날씨를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비가 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차에서 우산을 갖고 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잠깐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AR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켜고 하늘에 딱 대면은 날씨가 딱 나오는 여기에 뭐 그런 식의 이제 AR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실과 혼합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누르게 되네. 그리고 VR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현실이 닫혀가지고 가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는 VR, AR 이게 증강현실 가상세계고요. 얘랑 얘가 있거든요. 거울세계가 미러월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처럼 배달시키면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까지 오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딱 켜면은 막 어디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나오고 막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현실을 그대로 모사해서 만든 게 그런 거울세계들. 라이프로깅 같은 경우는 SNS 같은 거, 내 생활을 그대로 기록해서 사실 인스타나 이런 것도 일종의 가상세계잖아요. 되게 멋지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우리 삶에 빛나는 단 한 순간을 딱 포착해가지고 인스타에 딱 하면서 나는 매일 이렇게 살아. 뭐 이런 식인 건데요. 이거를 초창한 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다. 싸이월드도 우리가 메타버스 미리 구현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네 가지 분류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ASF라는 기술단체가 이 메타버스를 분류한 겁니다. 몇 년도예요? 2006년도 서밋에서 메타버스의 네 가지 종류라고 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여러분 2006년도면요. 스마트폰도 안 나왔을 때예요. 이때는 메타버스가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에는 구현도 잘 안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메타버스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고 구분한 게 아니라 이때 2006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전개되는 양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 속의 얘기를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안 맞는 게 그러면 싸이월드가 메타버스인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이렇게 되는 버리는 거죠. 이거는 갖다 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진짜 메타버스를 판단할 능력을 잃어요. 지금도 나는 메타버스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워낙 뜨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니고 맞고 이런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얘는 그래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메타버스는 어떤 플랫폼이냐라고 하면 초월 공간은 맞아요. 가상 공간은 많은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그게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제적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관계까지 형성되는 초월 공간, 가상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메타버스에 왜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메타버스에 관심 있으시니까 이 아침부터 일요일 이 아침에 일요일 이 아침에 사실 솔직히 제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 건 또 맞춰놓으면 하는데요. 이게 되게 이상해요. 7일마다 일요일은 푹 자는 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몸이 안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알람을 한 5개를 맞춰놨는데 5시에 결국엔 뭘로 깼냐면 카이로스님이 카톡한 걸로 깼어요. 뭐 준비하고 계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깨가지고 그거 못 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 카톡을 보니까 약간 라디오 작가들이 라디오 아침 방송 작가들의 가장 큰 역할이 이 출연자들 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믿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한번 사고 낼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날씨가 꾸물꾸물하다 하면 반드시 카톡이 옵니다. 뭐 일어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오늘 방송은 어떻게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은근히 카톡이 오는데 약간 그런 라디오 방송 작가한테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랬지? 일요일 아침에? 경제적 관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왔냐? 까놓고 말하면 메타버스에서 돈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좀 지금 하면 돈 좀 되겠는데? 그 돈 냄새가 나기 때문이고요. 경제적 관계가 없는 메타버스는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 그로 인한 경제적 관계,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적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뭐 이게 메타버스다. 사실 그럼 따지고 보면 게임인 거예요, 그냥. 게임과 가장 큰 차이가 게임도 보면은 거기서 뭐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배틀그라운드 이러면 막 따라와 막 이러면 서로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누구를 죽였다, 내가 뭐 치킨을 먹었다 이런 만족감만 있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취업준비생이 이러고 있다. 그럼 엄마한테 등짝을 맞죠. 정신 좀 차리고 나가서 좀 돌아다니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게임에선 아무리 해봤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메타버스는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돈을 벌어요. 취업준비생이 그러고 있으면 이제 엄마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라고 할 겁니다. 그게 유튜브잖아요. 옛날에는 막 어린애가 유튜브 항상 보고 막 자기가 뭐 찍고 있으면 아유 뭐 이런 건 하고 뭐 그런데 요즘엔 아이가 유튜브 막 자기가 찍는다 그러면 엄마가 그럼 뭐 사줄까? 이러면서 지원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 인해서 돈이 되고 뭔가 더 취업을 하고 직업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하나의 직업으로 또 인정받고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 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많이 보셨죠? 페이스북이 5년 내 많이 보셨죠? 네. 우리는 소셜 기업이 아니라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불릴 것이다. 5년 있다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니까 말하자면 비즈니스 리더들은요. 야, 이게 메타버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쪽으로 흘러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소셜을 다 버리고요. 버리는 거 아니지. 페이스북을 굳이 안 할 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셜 기업이 아니라 메타버스 기업이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최고 기술 책임자를 메타버스 전문가로 임명을 했어요. 몇 주 전에. 그러면서 이제 쭉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글로벌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이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얘네들의 이 예측치가 꼭 나오거든요. 그렇죠? 많이 보셨죠, 이것도. 그런데 얼마 전에 미디어 오늘에서요. 야, 이건 뻥이다. 실제로 2025년에 500조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보고서는 없다. 어디가 하나 썼는데 계속 그걸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그 고발하는 기사를 썼어요. 미디어 오늘이 항상 다른 신문 까는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고발하고 그런 건 얘가 틀렸다라기보다는요. 뭐를 얘기했냐면 메타버스 시장을 예측한 게 아니라 이거는 VR, AR 시장에 대한 얘기였다. 그런데 이걸 메타버스 시장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 얘기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VR, AR은 메타버스의 한 부분이죠. 이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 자체는 VR, AR이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요.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다른 얘기니까 이거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오늘도요, 뭘 깠냐 하면, 야, 메타버스가 그런 큰 시장이 아니라 좀 더 작은 시장이었을 때 이렇게 깐 게 아니에요. VR, AR을 얘기한 것 같고, 메타버스 시장이라고 누군가 시작했는데, 기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썼다라고 해서 다른 기자들을 깐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측치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가지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특별한 제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제 보통 제가 맨 마지막에 강연을 할 때 얘기하는 이유가 메타버스가 막 그렇게 핫하다면 도대체 메타버스는 언제 뜨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메타버스 하는데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제페토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로블록스 들어가 본 적 없으시죠? 아, 있으시구나. 예. 있으신 거죠? 제페토. 예. 어떠세요? 들어가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도 됩니다. 캐릭터가 되게 조금 더 멋들어진 싸이월드 같은 세상? 네. 왜냐하면 제페토는 한마디로 아바타 꾸미기예요. 자기 아바타 꾸미기. 그리고 자기 아바타를 예쁘게 돈 들여서 꾸며놨으니까 뭔가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셀카 기능이 되게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셀카 기능을 올릴 수 있게 인스타처럼 제페토 안에 피드가 있어요. 거기다 올리고. 그리고 뭐 동작 따라하기 막 이런 것들 네, 탁 누르면 팍 춤추고 네. 그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들어가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왜 유명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딱 할 만한 것들이 아직 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메타버스 한참 핫한데 막상 들어가면 재미도 없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언제 뜨는 거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언제 같아요? 이건 정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답이.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2025년에는 얼마, 2025년에 얼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5년 내.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5년이냐? 좀 더 과감하게 3년 지르든가 아니면 안전하게 7년 이러지 왜 5년이냐? 그리고 예측도 왜 5년이냐? 한마디로 예측을 해보면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이런 거는 좀 크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쭉 올라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5년 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빠르면 4년, 늦으면 6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있으면 메타버스가 대중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글로벌 기업들, 컨설팅 업체들 이런 데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를 공부하다 보니까 2024년에는 통번역이 완벽하게 되는 AI가 등장을 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VR 기기가 언제 보급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2025년, 2026년 해서 4, 5년 있다가 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 메타버스가 엄청 핫한데도 생각보다는 막상 들어가서 뭐 할 게 없어 하는 이유가 일단 기기 보급이 물론 이걸로도 할 수 있지만 오큘러스 퀘스트 2처럼 뭔가 VR 기기가 좀 더 가볍고 그리고 대중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페이스북이 엄청 요즘 하는 거예요. 오큘러스를 보급을 하려고요. 원래 100만 원 받아야 될 걸 한 4, 50만 원 받으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베타 테스트 판이고요. 아마 3나 4 정도 가면은 조금 더 지금 저도 집에 있는데 엄청 무거워요. 하고 나면 이렇게 쏠리는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답답하고. 근데 애플이 얼마 전에 이런 걸 냈죠. 애플이 이번에 이런 걸 냈어요. AR 기기인데 얘네들이 AR 기기가 버튼 하나 누르면 VR이 되는 시대가 오면은 이게 확 바뀌어요. 스노우 크래시라는 그 책 메타버스를 처음 얘기했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묘사가 엄청 잘 되는데 거기도 안경을 꼈다가 탁 누르면 촥 이렇게 VR로 바뀌는 그런 기기거든요. 휴대성이 엄청 강화돼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럼 굉장히 뭐냐? 아니죠. 애플도 이렇게 내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나올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기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쳤을 때 4, 5년 정도 있다가를 보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이폰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아, 갤럭시를 쓰시는군요. 샤오미를 살짝 쓰시는 분도. 네. 이거 저희 아이폰 7이라서 드디어 바꿀 때가 됐다 해서 아이폰 13 나오면 바꿔야지 하고 어저께 늘 거래하는 스마트폰 파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아이폰 13은 한 연말쯤 되셔야 크리스마스나 기대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이폰 1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실걸요? 왜죠? 여러분이 쓰신 건 아이폰 3예요. 우리나라는 1이 안 나왔어요. 아이폰 3부터 썼고요. 4 정도 돼서 사람들한테 보급이 됐어요. 저도 4에 샀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의 스마트폰의 그 세대를 생각하시면요. 지금 메타버스는 아이폰 1, 2의 시대예요. 미국에서 아이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이 나왔다. 뭐야 그게? 하는 그런 시기. 2007에서 2009년, 이 2년이거든요.
이때 나름 스마트폰을 그래서 이제 하고 연구하고 앱 같은 거 막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때는 애플사가 엄청 앱스토어에서 엄청 사람들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아이폰 3 정도 돼가지고 이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대중화된 계기 자체는 앵그리버드 게임 있죠. 아 이거 기억하시는 분 나이를 대충 네, 짐작은 하실 텐데 한마디로 대중들한테는 그때까지도 게임되는 핸드폰이 있대더라 이런 거 정도였고요. 근데 앵그리버드가 너무 핫하니까 보니까 옆에 재밌고 게임 되게 잘 되네 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아이폰 4 앱이 하나 나오면서 빵 터진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킬러 앱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런 것들이 아직 안 온 거죠. 말하자면 아이폰 1, 2의 시대. 근데 아이폰 1, 2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3나 돼서야지 아 이런 게 있구나 알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왜 그렇죠? 그 기억을 아는 거예요. 경험을. 야 그러면 내가 아이폰 1, 2 시절에 예를 들어 앵그리버드를 내가 개발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 그때는 할만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는 할만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뭘 할 수가 없죠. 초창기 때 만약 이걸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해놨다라고 한다면 그럼 나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또 하나 여러분의 경험은 뭐냐면 비트코인이에요. 2012년에 아마 지금 좀 빠르신 분은 2012년에도 비트코인이란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때 들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신문에 나왔길래 야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사야 되지 하고 딱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외국 사이트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에이씨 뭐 이런 걸 하고 안 샀거든요. 아 진짜 왜냐면 아시죠? 그때 10,000비트코인에 피자 2판 예. 라즐로라는 사람이 10,000비트코인 내고 피자 2판 먹었던 그런 때거든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 6,500억 원 이상 되는 거죠. 예.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자기 딸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그 딸은 3,000억 원짜리 피자를 먹은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초창기 샀다가 돈 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호기심에 사놨다가 까먹은 사람들. 그전엔 100만 원만 가도 확 다 팔아버렸는데 까먹고 내가 이게 있었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억 단위로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 때 내가 조그만 요 정도의 수고만 투자하고 약간의 관심만 보이고 그러면 대신 초창기에는 대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요. 비트코인 지금은 이렇게 블로그만 봐도 이렇게 삽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그때는 정말 정보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런 수고만 감수하면은 이게 단가만 넣으면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부동산 아시죠? 메타버스 부동산 어스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꾸 어스투를 얘기해서 그런데 어스투가 그렇게 아주 신뢰감이 있진 않아요. 얘기를 왜냐하면 또 바로 이렇게 투자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스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에 처음 런칭할 때 한 셀의 단위가 0.1달러였어요. 한 셀을 살려면 0.1달러, 메타버스 부동산 뭔지는 아시나요? 예. 메타버스 가상 공간 안에 랜드를 구현하죠. 그게 가상으로 구현하는 게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것이 그냥 가상의 랜드를 구현하고요. 지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그대로 해가지고 지구를 구현하는 건 어스투 같은 그런 데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가상 공간을 구현한 다음에 그 셀을 하나 산 다음에 서로 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근데 디센트럴랜드는 거기서 행동을 하긴 하는데 어스투는 진짜 이것만 해요. 그래서 어스투 창작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넷플릭스를 보다가 친구들끼리 모노폴리를 인터넷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만든 게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루마블의 메타버스 판인 거죠. 그럼 어른들은 잘 모르시는 분은 말이 돼? 아니 그거를 사면은 그게 오른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쵸? 이런 건 진짜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게 퍼지는데 지폐 있죠, 지폐. 지폐가 지폐로서 인정받은 게 언제인지 아세요? 1300년대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가 서양에 가가지고 동방견문록을 썼잖아요. 그리고 출판했는데 처음부터 얘는 뻥쟁이야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중국에 가니까 지폐를 쓰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왕이 허락한 문서에 이렇게 지폐를 쓰더라니까 이 새끼 진짜 뻥쟁이인 줄 알았어. 이게 말이 돼? 종이 따위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거를 금이나 이런 걸로 바꿔?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완전 그 사기꾼 취급을 당했거든요. 지폐를 쓴다라는 그 얘기를 했다가. 생각해보면 지폐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누군가 보증하고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똑같은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것들을 누가 보증하느냐? 중앙정부가 보증했다. 이게 여태까지의 금융의 얘기였다면 지금은 우리 서로가 보증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중앙정부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그래 쓸 수 있는 돈으로 인정하자. 그걸 한국은행 도장 꽝이 아니라 서로 다 그래 우리가 인정해주면 되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꾸 블록체인 강의로 가면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와서 부동산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0.1달러였는데 작년 11월에 아직 우리 11월이 안 됐잖아요. 이번 연도 5월에 그 한 셀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2달러 정도 됐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수정하려고 최종적으로 수치를 찾아봤는데 30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면 9개월 만에요. 0.1달러에서 30달러가 됐으니까 300배가 된 거예요. 여기에 10,000원만 투자했어도 300만 원이고요. 10만 원 투자했으면 3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메타버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통해서 엄청난 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1년 안에 뭘 먹자라기보다는 근데 그 메타버스 부동산이 많이 생기니까 어떤 거에 투자할지 어떤 게 오래 갈지 모르잖아요. 다 10,000원씩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10,000원, 20,000원 넣어놓고 거기서 공짜로 뭐 나눠준다면 열심히 가서 받고 이게 10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내가 이 중에 20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살아남고 터져도요. 이 20개를 한 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될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얘기가 이렇게 너무 퍼지면 안 되지만 자, 메타버스가 핫한 이유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요. 메타버스가 우리나라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게 없는데 메타버스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회의를 메타버스상에서 한다. 진짜 비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건 우리 메타버스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시그널을 자꾸 주는 거고요. 올해 3월인가 5월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메타버스 연합체를 만들자 20개 기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400개가 넘어요. 그 대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대기업들도요. 메타버스는 관심이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왜 얼라이언스 굳이 현대랑 삼성이랑 손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잠깐 기회를 봐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뭐가 있지? 뭐가 뜰 때까지 일단 보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는요. 제 친구가 이벤트 회사를 하는데요. 그럼 정부에서 이런 수주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정부에서 나오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제안서 안에 메타버스란 단어가 없으면 아예 심사 탈락이래요. 이런 행사, 이런 이벤트를 메타버스상에서는 이렇게 구현하겠다. 그게 전부 다는 안 들어가도 한 꼭지만이라도 들어가야지 이게 어떤 지원금을 받고 뭐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제안서 자체가 안 들어간대요. 다 메타버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진짜 당분간은 메타버스가 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러면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결국 그럼 우리는 어떻게 메타버스에서 이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한 건 7가지 메타버스의 7대 트렌드 해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할 때 이제 그래서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건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런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얘가 돈이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와서 컨텐츠를 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가 그러면 기존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다른 게 뭐냐 하면 얘입니다. 동시간, 쌍방향.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얘를 합쳐가지고요. 얘를 합치면 존재감이에요. 자, 여러분이 페이스북에서 내가 올렸어. 그럼 댓글에 친구가 피드에 댓글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 친구 왔다 갔네 하면서 나도 댓글 하나 남겨주죠. 그런 느낌 정도예요. 메타버스에서 친구를 만나잖아요. 진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내 친구의 아이디가 딱 걸어오는 거죠. 툭툭툭툭. 야, 너 맞냐? 하면 맞대. 만난 거예요, 진짜. 그게 이제 존재감인데
실제로 메타버스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의 중간 정도 느낌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대면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비대면보다는 훨씬 더 같이 만났다는 느낌이 강하다. 제페토 들어가 보시면요. 이게 나름 글로벌이라 2억 2천 명 있는데 2억 2천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80에서 90% 가까이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럼 내가 딱 있으면 어떤 애가 툭툭툭 걸어와요. 보통은 말을 안 거는데 툭툭툭 걸어와. 그래서 말을 걸 것 같아요. 그러면 심쿵한 거죠. 영어로 할까봐. 영어로 얘기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영어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요 한 단어 가지고 다 그냥 하면서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딱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말하자면 얘는 있는 거예요. 가상 공간이지만 같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서로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아 그래 그런가 보다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분명히 메타버스 커머스는 생길 거예요. 그렇죠?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으면 당연히 커머스가 생기고요. 심지어 정부에서도요. 명동에 사람이 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명동을 메타버스 플랫폼 커머스로 만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가장 다른 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 상거래를 들어가면요. 물건과 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이 물건을 살 때 후기와 가격만 보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경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 커머스에 들어가잖아요. 메타버스 커머스는 내가 아바타로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스텝도 아바타로 존재를 해야지 그게 메타버스 커머스예요. 그럼 하다가 이거 되게 잘 어울리신다 이런 얘기도 거기서 하고요. 접객을 해야 되는 거죠. 접객. 그러면서 어느 게 잘 나가요? 이런 것도 보여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커머스는 실제로 거기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아바타로. 그래야지 서로 간의 소통, 실시간 이런 것들이 나면서 그리고 사는 건 어차피 이렇게 배송으로 보내주겠지만 그런 형태. 제가 사실은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이번에 강연을 하는데 그래서 메타버스 커머스 구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요. AI 같은 기술은 일자리를 우리 걸 뺏어가거든요. 메타버스는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재택근무는 화이트 칼라들의 전유물이다 생각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실시간 쌍방향이라는 이 개념은요. 이것이 메타버스의 특징이고 뭐가 다른 점인데 이런 것들이 구현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메타버스화 되면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그럼으로써 경제,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과는 굉장히 다르다. 여기에 실제로 아바타가 존재하면 이것은 존재감이 대단하다. 페이스북이 이번에 워크룸이라는, 그러니까 호라이즌 워크룸이라는 회의 툴을 냈거든요. 오큘러스를 쓰고, 그러니까 이 VR을 쓰고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오큘러스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 나를 트래킹해요. 그러니까 나를 그대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잖아요. 내 손짓을 아바타가 다 따라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사람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마주쳐요. 눈이 마주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줌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줌은요. 부담스럽잖아요.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막 이렇게 있으면 잘못 누르면 이따만하게 뜨고 그러면 오이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아바타라서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구현이 되니까. 지금 현재 알체라 같은 이거 영업 비밀이 되나? 알체라 같은 경우나 AI 업체들이 지금 많이 또 연구하는 게 표정이에요. 표정. 이 표정을 그대로 구현하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정말 내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바타가 여기서 존재를 하면서 그 사람과 만났다. 그러면 그 페이스북이 그 기자간담회를 그래서 그 워크룸에서 했거든요. 그럼 시넷 기자 하나가 엄청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IT 전문 업체니까. 그러니까 외국 기자, 외국 신문. 근데 이 기자가 와, 나는 그 회의를 할 때는 진짜로 거기를 갔다 온 느낌이었다. 이 사람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된다라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이 제가 물어보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메타버스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크게 우리한테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얘기, 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메타버스의 단기적 관점은 이겁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그리고 NFT 이 세 가지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가장 여러분이 손쉽게 하는 건 아마 주식하시는 분은 메타버스 테마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메타버스 테마주는 저는 사실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주식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진짜 테마주냐 아니냐. 테마주는 진짜로 요 단기간에만 뜰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밝혀지는 순간 알체라 같은 경우는 20에서 30%가 폭락했잖아요. 자기들이 우린 메타버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폭락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잠깐만. 영상까지 있어서. 네, 그 다음에 그 편집해달라고 하면 꼭 이런 걸 안 해. 농담이고요. 네. 네,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알체라에 대해서는. 네. 되게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별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영화 CG만 하는 데는 다 그냥 메타버스 테마주가 됐어요. 얘네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영화 CG를 했다라는 이유로 다 메타버스 테마주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좀 잘 실제로 메타버스를 좀 연구해 보시면 이거는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 근데 외국에서는 뭐 유니티라든가 로블록스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그건 정말 메타버스 테마주가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 시총 10대 기업 중에 7대 기업이 사실 메타버스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고요. 확 가는 데도 있고 좀 천천히 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들도 말하자면 메타버스 테마주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냐면 10대 기업 중에는 애플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요, 우리가 메타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우리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티븐 잡스가 있으면 했을 거예요. 팀 쿡이잖아요. 팀 쿡은 뭔가 이렇게 항상 방어적이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안 했는데, 그런데 메타버스를 시작하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애플이에요.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VR도 있죠. 근데 AR, 증강현실도 메타버스거든요. 이렇게 갖다 놓고 포켓몬 잡는 거, 이 세계의 포켓몬을 구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AR에선 애플이 최고 강자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기기가 다 보급돼 있으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이제 저는 글라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기기 보급을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네. 그런데 얘네는 있으니까 여기다 탑재만 하면 되거든요. 그 어느 순간 우리는 메타버스로 팍 해버리면 아이폰에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애플이죠. 근데 애플이 한다라는 말 안 했지만 저런 글라스 같은 거 살짝 내면서 지금 툭툭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렇고, 부동산 메타버스는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 건 제일 유명한 건 어스2 아니면 디센트럴랜드 이런 건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어스2와 디센트럴랜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둘 중에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제가 하면은 디센트럴랜드. 왜? 어스2가 확 오른 건 초창기인데 그게 잘 살아남아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변동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서 확 오르는 건 쉬우니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개발사가, 어스2 같은 경우는 개발사가 그 돈을 환전을 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돈을 내는 건 또 쉽게 받아. 신용카드로 확 이렇게 가는데요. 내가 내 땅을 팔았어요. 그럼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사에 내가 땅을 팔았고 증명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참 편지를 쓰고 보내고 걔네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한 달. 보냈는데도 돈이 안 들어온다. 이런 예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앙에서 모든 걸 잡고 있잖아요. 어느 날 없어지면. 어느 날 스캠이라고 하는데 이쪽 계에서는 뭐 사기. 다 먹튄 거죠. 날랐어. 없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중앙에서 이걸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난질을 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스2 같은 경우에는 신뢰감이 지금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괜찮은데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 근데 워낙 재밌잖아요. 그리고 신문에 내기가 좋은 게 강남 땅을 3만 원에 샀다. 이런 기사 나오면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다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스2가 좀 뜬 거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다 보니까. 근데 진짜 이거 구현한 게 열받아. 뭐냐면 우리나라 청와대 있죠. 청와대를 중국 애들이 샀어요. 거기가 어느 나라에서 샀는지 막 국기가 나오거든요. 청와대가 중국 깃발로 덮여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이씨 왠지 열받아요. 진짜 생각해보면 디지털 코드에 불과한데도 별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쨌든 재밌는 게 이번에 도쿄올림픽 끝났잖아요. 그리고서 뜬 데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 떴을 것 같아요? 파리가 떴습니다. 왜요? 다음 올림픽 개최지라서. 그 현실의 이슈가 반영이 돼요, 여기에. 실제로 여기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야, 다음은 파리, 어디서 석유가 나왔다, 그럼 거기 확 오르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스2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정보 교환 카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재미는 없는데, 대신 외국에서는 디센트럴랜드라든가 업랜드 이런 데들을 더 알아주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디센트럴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요, 거기서 화폐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마나라는 그 코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코인을 실제로 암호화폐에 상장돼 있는 거예요. 그럼 개발사한테 내 돈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암호화폐 여기서 팔면 돼요. 말하자면 개발사가 뭘 하든 간에 이 마나 코인은 따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마나 코인으로 내가 바로 팔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화가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리고 개발사가 딴짓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블록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부동산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블록체인에 NFT, 이거는 너만이 가진 것이다 라고 증명해주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서 나오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 둘 중에 왜 디센트럴랜드냐라고 한다면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런 거 투자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앙에서 이걸 다 통제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부동산 메타버스는 지금은 정말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이런 데들은 지금 내가 10,000원만 투자해도요, 얘가 10년 있다가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사이에 사라질 거거든요. 비트코인 나올 때 비트코인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관심 있으시면 10,000원씩 정도 만 원 한 다음에 쭉 그냥 모아놓고, 요거는 좀 되겠다 싶은 건 한 10만 원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 메타버스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인 또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도 제가 그 인터뷰, 그러니까 대면 인터뷰를, 비대면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그 메타버스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셨어요? 어스2나 이런 걸 어느 정도 버셨으니까 다 사람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오래 참가한 사람은 2배 이상은 다 벌었대요. 평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NFT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NFT가 메타버스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메타버스는 그냥 디지털 코드잖아요. 똑같은 거 복제해서 만들면 뭐. 그렇죠? 근데 NFT는 디지털 상에서 이거는 너만의 것이야 라고 인증해 주는 거예요. 로블록스에서 구찌 가방 있죠. 구찌 가방 하나가 400만 원에 팔린 거 아세요? 근데 사람들이 400만 원 주고 구찌 가방 샀다 그러면 그냥 이거 샀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바타만 멜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거기에 4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만약 로블록스에서 장사 좀 되네? 그러면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을 탁탁탁 냈다. 그러면 내가 400만 원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FT 뭐냐면 이건 너만의 것이야. 복제가 안 되냐? 복제할 수 있어요. 복제할 수 있는데 탁 들어가 보면 이것만 진짜다, 이것만 진품이다라는 진품 인증서가 있는 게 NFT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아닌 거죠. 다른 거는 넌 가짜야, 가짜야 이런 거니까, 이것 때문에 메타버스의 거래가 신뢰감을 가지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NFT 거래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비플의 5000days라는 작품인데요. 잠깐만. 5,000 days죠. 5000days라는 건 아니고, 5000일 동안 각자 하나의 작품을 쫙 해가지고 연결한 작품이에요.
이게 5천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렸어요. 디지털인데 실물이 없는 건데도. 그래서 야 이게 장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요즘 NFT 거래를 또 활성화돼서 하고 있어요. 정말 크립토펑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아바타 되게 옛날 픽셀로 구현된 아바타거든요. 그거 몇백만 원씩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NFT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메타버스 부동산을 넘어가시면 NFT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한정 발행되는 NFT 요즘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집가들, 우리 아이들 그 아이돌 카드 모집하는 거 있잖아요. 포카, 포스트 카드 이런 거 모집한 그런 거 수집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돈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투자 면에서는 괜찮아요. 말씀드렸듯이 만 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비싸요. 저도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거 살려고 딱 해보니까 가격이 0.2 막 이래. 0.5 그래요. 근데 0.5 이더리움. 0.5 이더리움. 그래서 0.5에서 되게 싸 보이는데 0.5 이더리움 하면 몇백만 원, 한 2, 3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장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나와 있는 메타버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단기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한테는 조금 더 제가 장기까지 모르겠는데 중기적 관점은 제시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와 메타버스 빌더로서의 역할입니다. 유튜브가 유튜브일 수 있는 건요.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곳이지만 컨텐츠 소비를 하는 플랫폼이지만 유튜브가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유튜브 가이드 정도나 영상을 만들지 그들이 영상 가지고 실제로 제작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거래만 시켜주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싶어? 그럼 이거 봐. 대신 광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 나눠줄게 하는 식으로 거래만 성립시켜주는 거죠. 실제로 뭐 오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제로 이 개발사들이 뭘 하기보다는 중간 연결 단계만 하는 거예요. 그쵸? 네. 메타버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회 경제적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 경제적 관계의 주체는 개별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개발사는 자 내가 오픈월드 여기서 네가 뭘 해도 상관없어 라고 깔아주는 겁니다. 그냥 깔아주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야 그럼 뭘 할까요? 하면서 거래를 연결시키는 거라 컨텐츠는 보통은 개별 유저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저들이 야 컨텐츠 올려 재밌잖아 올려 그럼 올리나요? 그게 통했던 때는 언제냐면 네이버 때 와 지식인의 뭐 내가 잘난 척 해야지 하면서 지식 올리고 막 그래서 네이버가 컨텐츠를 수급을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 시간에 왜 이걸 해 돈 되는 걸 하지 하면서 다른 걸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네이버들은 광고글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의 수급은 앞으로 돈을 적절하게 주지 않으면 컨텐츠 수급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모든 메타버스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면 거기에 어떻게 돈을 줄 것인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클럽하우스 아시죠? 클럽하우스 올해 초에 엄청 열풍이었잖아요. 완전 폭망했잖아요 지금. 지금 클럽하우스 들어갈 거야 그러면 아직도 그거래? 이러신 분들 되게 많듯이 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클럽장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적절히 통제하고 클럽장들이 아무리 내가 여기 시간을 투자해도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한 1년, 2년 내가 하면은 이렇게 번대더라. 뭐 그런 간증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나도? 뭐 이러면서 하는데 여기는 돈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이 시간에 다른 걸 하지 왜 이걸 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클럽장들이 안 하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우왕좌왕 하다가 막 이렇게 재미없게 끝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유튜브는 영상을 제공하면은 그 영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하면서 어린애들도 막 특히 이게 있기 때문에 영상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메타버스는 어떤 컨텐츠가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상은 난 부담스러워 이거는 뭐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럼 난 못해
그래서 메타버스는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의 컨텐츠들을 막 수급을 할 거거든요. 테마 메타버스가 생기면서. 그러면 나한테 맞는 것들, 생기는 받다가 나한테 맞는 것들을 크리에이터로도 참여를 하면 말하자면 흔히 얘기하는 N자, 부업. 근데 보통은 유튜브도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게 확 넘어가면서 훅 올라가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게임 테마의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내가 아바타가 들어가면 게임방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게임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 게임을 누가 만드냐 하면 아이들이 만들어요. 로블록스는 주로 50% 이상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 초등학생이 게임을 만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참여해보고 이런 거 재밌겠다 하면 탁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버는 초등학생이 속속들이 생겼어요. 작년 2020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로블록스가 크리에이터들한테 나눠준 돈이요 3천억 원이에요. 알렉스 발판즈라는 친구가 거기서 그나마 유명한데요. 알렉스 발판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초중고 때는 열심히 즐기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동안에도 게임을 몇 개 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일브레이크라는 게임을 내거든요. 이게 빵 터져가지고요. 한 달에 3억 정도를 법니다. 1년 말고. 1년만 해도 내 연봉보다 많잖아요. 네. 그런데 한 달에 3억. 그 친구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고3 때 이걸 해가지고 런칭해서 터뜨렸거든요. 지금 직업이 뭔지 아세요?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이 돈을 받아가면서 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로블록스 하는 이유가 여기는 게임 크리에이터로 참여했을 때 그 게임에서 그 게임을 즐기는 순간 애들이 로벅스란 돈을 내거든요. 아니면 게임은 무료야. 와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잘하고 하려면 거기서 또 뭘 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로벅스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이월드의 도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도토리를 써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도토리가 실제 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게임을 잘만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앉아있어도 막 돈이 들어와.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로블록스가 되게 유명한 건데 그게 지금 크리에이터로 참여해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게임을 아무나 만드나? 아무나 만들어요. 초등학생이 만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거 안에 들어가면 게임을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여기 미끄럼틀 있네? 갖다 놔. 뭐 갖다 놔.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약간의 교육만 어떻게 이 도구 툴만 익히면 초등학생들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많은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기도 하고 초등학생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월마다 버는 거예요. 아빠 엄마보다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블록스. 이거는 게임 테마이기 때문에 난 게임에 관심 없어.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어떤 테마가 또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요즘 로블록스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게임이 뭔지 아세요? 오징어 게임. 들어가 보시면 정말 똑같이 구현을 해가지고요. 제일 또 인기 있는 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쫙 움직이다가 탁 하는데 진짜 탕 소리 하면서 막 쓰러지고요. 와, 이 짧은 새 어떻게 똑같이 구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부터 시작해서 완전 비슷하게 구현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게임 테마의 이거지만 앞으로는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가령 오늘의 집 같은 거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메타버스상 구현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는 32평 뭐 현대 프루지오 어느 아파트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평면이 구현되면 내가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인테리어 해보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메타버스 상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더 중요한 건 이거 너무 괜찮은데 하고 딱 누르는 순간 커머스로 다 연결이 되면서 그 제품들을 살 수 있게 돼요. 색깔도 바꿔보고 그 자리에서 바꿔보고 그럼 그대로 구현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자랑을 해. 이케아가 뜬 게 뭐냐면 그 테마룸 올 가을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장식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메타버스상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뜨면은 인테리어 쪽으로 좀 관심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분은 나름 좀 잘하는데 이 아파트를 어떻게 꾸몄는지 내가 들어가 보고 싶어. 그럼 또 도토리 내고 딱 들어가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같으면 기술이 있으면 이걸 안 하겠어요? 그렇죠? 오늘의 집보다 훨씬 더 내가 참여해가지고 뭔가 하기 좋잖아요.
오늘의 집만 해도 그거 그냥 보러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크리에이터들. 그러면 나한테 맞는 크리에이터,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메타버스가 뜨는지를 잘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빌더라는 건 뭐냐면 현재도요. 제페토에서 뭘 하고 싶은 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친구랑 같이 어떤 회사를 요즘 설립하려고 하고 사실 설립했는데 그게 뭐냐면 메타버스 에이전시입니다. 이 친구는 광고계에 오래 있어가지고 광고주들을 많이 알고요.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 광고를 넣는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제페토를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뭐 광고주가 제페토에 뭐를 우리 랜드를 건설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페토에 그 뭐 빌딩이랑 똑같이 구현해주는 빌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제페토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해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페토의 월드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구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그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 빌드잇인가? 제페토 빌드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내가 하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게 또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경복궁처럼 만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잘하는 사람 찾기 어렵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고, 제가 아시는 분은 그런 광고주가 그렇게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광고주한테 하지 맙시다 라고 포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제페토에서 빌드잇만 잘해도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거 안에서. 이거는 하나의 직업이에요 이제. 근데 오래 갈 직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게 좀 더 쉬워지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지금 홈페이지는 무료 구축 서비스 하면 금방 만들어지기도 하죠. 홈페이지 초창기는요 몇 천만 원씩 내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잖아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빌드잇 해가지고 지금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뭐 3, 4년 있다간 또 다른 것들을 찾아가야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 훌륭한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메타버스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주는 대행 뭐 이런 것만 해도 지금은 이거 자체로 돈이 되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크리에이터로서의 중기적인 활동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메타버스의 장기적 관점이죠. 비즈니스에서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메타버스화하는 거죠. 현실을 어떻게 메타버스화할 것인가. 여기에 비즈니스가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사실 이걸 하기 시작하면 이제 산업마다 이 산업 어떻게 해, 저 산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게 돼서요. 제가 아까 제 일정을 소개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달 일정입니다. 보시면 메타버스와 AI 저건 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신세계 센텀시티 하는데 자 보세요. 알체라, 신세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주제들을 보시면요. 얘는 AI와 연결되는 거, 얘는 백화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메타버스에, 얘는 사실은 제가 이런 대중 강연은 여기 끼지 않았어요. 대중 강연 그냥 쭉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 거라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중 강연인데도 워낙 주제가 분명하다 보니까 메타버스의 컨텐츠를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 컨텐츠 하시는 분들이랑 메타버스에 이거는 아마 군 홍보가 주로 될 것 같은데요. 군사훈련 시뮬레이션은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병영체험, 훈련소, 왜냐하면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나 엄마나 굉장히 좀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훈련소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로 한번 체험해보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체험해가지고 어떤 코인이나 점수를 따면 훈련소 가면은 초코파이 하나 더 주기.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AI 국회 포럼 해가지고 국회에서는 메타버스 시대 문화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비즈니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만들어지는 중이라 지금은 내가 얹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비즈니스 자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일반 개인으로선 비즈니스 안으로 들어가기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참 보시면서 아까 중기적인 비전에서 어떻게 그럼 내가 들어갈 것인가, 또 하나는 메타버스 커머스가 엄청난 가능성인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2009년에 스마트폰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30억 원이었어요. 2009년에. 2020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108조 원. 11년 만에 30억 원짜리 시장이 108조 원 시장이 된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거래가. 그런데
지금도 그래도 이런 거 할 때 쿠팡이나 뭐 할 때 PC로 보는 게 편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는 작고 막 그러니까 한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근데 메타버스는 딱 들어간 순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백화점 같은 경우도 야, 백화점 자체를 구현하는 건 정말 좋다. 왜? 왜냐하면 백화점에 가는 이유는 쇼핑 경험을 위해서 그 물건을 사는 것도 있지만 친구와 같이 수다 떨면서 입어도 보고 쇼핑 경험을 위해서잖아요. 메타버스는 그 경험을 주는 거죠. 친구랑 같이 아바타 걸어가는데 서로 대화가 되니까. 야, 여기 좋다. 뭐 한번 가볼까? 들어가 봐. 그러면 여기서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바타를 지금 아바타들은 보통은 3등신, 4등신 정도 돼요. 그런데 탁 누르는 순간 원래 내 치수로 변환이 돼. 아바타가. 그러면서 여기 치수를 한번 입어보는 거죠. 딱 입어봤더니 역시 그지 같네. 이러면 또 안 사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인터넷 상거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내가 입어보는 경험, 그리고 산책하는 경험, 쇼핑하는 경험, 그리고 점원한테 이거는 뭐 어느 게 요즘 잘 나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니까 쇼핑의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지하 코너, 푸드 코너에 가서 뭐를 못 먹는 게 한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상거래는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스마트 스토어 초창기엔 또 돈 엄청 버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이 정도라고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메타버스 커머스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플랫폼들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되게 충격을 많이 주는 게 이 네 가지예요. 이거 중에 그래서 커머스는 방금 얘기했고요. 교육도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교육장에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메타버스에서는 초중고 대학생 교육까지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교육의 문제는 뭐죠? 1대 3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대 50, 60도 됐겠지만 지금은 1대 30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 선생님이 뭐 수학을 가르쳐, 미분을 가르치는데 30명 중에 딱 이 수준에 맞는 사람은 3명인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어렵고 나머지는 너무 쉽고 학원에서 다 배운 걸 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뭘 해도요. 이게 딱 정확하게 이 사람들 모두 니즈에 맞는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인터넷 강의잖아요. 인터넷 강의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메가스터디 사장님과는 3년에 한 번씩 밥 먹는 사이 정도 되거든요. 저희 학교 선배. 그래가지고 근데 3년에 한 번씩 밥을 먹는 사이인데 그때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메가스터디 완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애들이 결제한 다음에 끝까지 보는 애들 3%. 끝까지 보는 애가 3%밖에 없어요. 우와, 돈 내고 이게 지 돈을 내야 돼. 엄마가 돈 내주니까 애들이. 근데 말하자면 인터넷 강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보는지 안 보는지 이걸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끝까지 수강했는지 막 그 퍼센트 나오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법정 의무 교육하면 저도 성신여대 있으니까 성신여대 같은 거 그런 거 법정 의무 교육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틀어놓죠. 딴짓하고 시끄러워하면서 볼륨도 줄이고 딱 보면 100% 됐네? 오케이. 관리가 안 돼요. 자, 그런데 메타버스 교육은 뭐냐 하면 실시간 존재감이 제일 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아바타가 앉아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없으면 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손 들어보세요. 뭐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 없는 거야. 자꾸 한번 춤 한번 춰볼까요? G키 눌러주세요. 뭐 애들 막 이렇게 같이 아바타가 하는데 혼자 가만히 있어. 이게 아이들도 메타버스 특강 같은 건 요즘 하니까 특강으로 참여했을 때 학우들과 같이 있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육에서는요. 뭐냐 하면 강의도 있지만 강의 자체가 요즘에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림러닝이라고 이미 온라인으로 강의를 보고 오고 모여서는 토론 같은 것만 하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메타버스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미리 보고 와. 자기 수준에 맞는. 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왜냐하면 실시간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동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요. AI가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애들은 사실은 이해를 못한 애들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그 AI가 패턴 분석한 보고서가 있겠죠. 이 사람은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괜찮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 학습 필요한 애한테 너 이것 좀 더 보고 와 하는 식으로 과제를 또 줄 수가 있겠죠. 메타버스 교육이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교육업체가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아까 일정 안 적은 것 중에 하나가 3대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 그 2로 시작하는 교육업체가 있거든요. 3대 교육업체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다다음 주 정도에 거기 그걸 기획하시는 대표분, 그러니까 있어요. 네. 본부장님이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일종의 뭐 조언 컨설팅 같은 건데요. 교육업체에서는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죠. 기존의 플립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구현이 잘 안 되는데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 MZ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딱 걔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육업체가 이게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확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커머스는 아까 얘기했고요. 이 문화 이벤트 포럼, 마이스 이런 것들이 그건 이미 메타버스에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롯데 면세점에서 보통은 10월인가? 아니 6월인가? 콘서트를 해요. 면세점 사람들이 콘서트를 하는데 방탄소년단 나오고 그러니까 화려하게 해서 하거든요. 2019년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가 했는데 3만 명 정도가 모여서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 갑자기 와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다시 했거든요. 온라인상에서 메타버스와 공연 이렇게 하고요. 참여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댓글을 달거나 그랬는데 그거를 6개 국어로 그냥 저절로 번역이 되게. 그래서 애들이 달면은 자기 나라 말로 달고 자기 나라 말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를 구현을 했는데 그게 300만 뷰가 나왔대요. 3만 명이 참여했던 게 300만 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콘서트를 함으로써 롯데 면세점이 신규 회원이 60만 명이 늘었대요. 근데 여기 대부분이 외국인이잖아요. 면세점에서 외국인 회원을 그렇게 확보한 거예요. 한 번 행사에.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포럼 같은 거 하면 예전에는 정말 시간 되고 공간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 멀리 외국에서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가도요. 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중계하는 거는 같이 갈 거예요. 어차피 오프라인에 참여하는 사람은 오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안 올 사람은 중계되니까 안 올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좀 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아까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하고 있다. 그 중에 2개가 중국인데요. 알리바바,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거래 쪽으로 하는데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인수했어요. 온라인 라이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인수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방시혁 대표,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단 소속사라든가 아니면 SM이라든가 이런 데서요. 위버스나 아니면 유니버스라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하는데 아이돌, 덕질하기 좋게 만든 거예요. 아이돌의 IP가 있으니까 세계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메타버스로 또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디지털 휴먼. 아이돌을 육성할 필요도 없어. 이제 창조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돌을 실물로 볼 확률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스캔들도 없고 항상 그 모습에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아침 알람을 그 아이돌이 깨워주는 걸 설정을 했어. 나한테만 말을 거는 거야. 야, 누구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 돼 하는 식으로. 다 개별 맞춤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빨리 가고 있기도 하고요. 제일 여러분이 많이 아는 그 얘가 트래비스 스콧인가? 그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분이 메타버스 상에서 포트나이트라는 그 메타버스도 아니야. 그 게임인데 거기서 메타버스처럼 구현이 되니까 거기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분 공연에 2천억 원을 벌었어요. 40분 공연에 2천억 원.
이거다. 이거다. 그리고 예.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재택근무할 때 가장 문제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안이 게더타운이라고 2차원 그래피거든요. 게더타운 들어가 보시면 진짜 원래 메타버스는 진짜 아니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완전 옛날 오락실 그런 그래픽이에요. 사람이 틱 나가가지고 있나? 그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없네요. 네. 네. 사람이 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옆으로 가잖아요. 여기 사람이 있고 제 아바타가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탁 하면서 영상창이 열려요. 줌처럼.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 떨어지면 그게 탁 닫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카톡에 누구씨 있나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 근처로 딱 가면 서로 영상창이 딱 열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고요. 떨어지면 닫히고. 5명이 한꺼번에 모이잖아? 5개가 다 열리는 거예요. 요건데 요거 하나가 이 사람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죠. 줌으로 미팅하는 거와 차원이 또 다르다. 그래서 많은 메타버스 요즘에 나오는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게더타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재택근무를 그래서 지금은 한 해 안 한 해 말이 많지만 회사 가운데 10%만 재택근무를 해도요. 엄청난 양이죠. 근데 재택근무는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인재가 있어. 근데 사람들은 인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방법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연봉을 많이 주면. 그런데 여기는 연봉 1,000억은 아니지. 그 정도 주면 누구라도 가고요. 네. 여기는 연봉을 1,000만 원을 덜 주는 대신 재택근무예요.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부산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회사야. 근데 서울로 가고 싶진 않아. 근데 재택근무가 가능해요. 그러면 재택근무하는 회사가 그 같은 업계 인재들을 빨아들여요. 재택근무로 인해서 한 2-3시간 내가 시간을 벌고 그때 또 이런 거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뭐 육아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엔 사실 우리가 토요일 날은 안 놀았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있군요. 그런데 자 지금 1월 1일부터 토요일 날 무조건 회사 쉬어요. 그런 게 아니죠. 쉴 때는 쉬고 안 쉴 때는 안 쉬어.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토요일 날 일하면 누가 거길 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하는 데와 안 일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았던 토요일에도 일하던 데도 할 수 없이 다 5일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예요. 인재를 확보하기에 너무 유리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파리에 있는데도 서울에 있는 회사에 근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현대자동차는 메타버스 상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세계 각국에 있어서 같은 시간에 모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같이 모여서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택근무나 이런 거는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택근무가 10% 20%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현실이 바뀝니다. 강남이 이렇게 비싸질 이유가 없어요.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여기 있는 건데 굳이 여기 안 있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도 강남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 그건 정말 심리밖에 없어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회사 근처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대신 반대로는 밀키트 같은 거 많이 뜰 거고요. 슬세권이라고 해서 슬리퍼 신고 이렇게 찍찍 끌고서 동네에서 먹는 거 그런 것들 많이 뜰 거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10에서 20%만 돼도 세상이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주식을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말아야 될지 약간 결정이 될 거고요.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에 생각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괜찮겠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공유 오피스 요즘에 뜨는 거 아세요? 네. 아니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뜨는 게 뭐냐면 이거 잠깐만 시간이 지나가면 안 돼. 아이씨.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 여러분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 안 들어요.
만약 우리 카이로스님이 야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강연장 빌리는 게 힘들다 그러면 카이로스 토크박스 해가지고 극장을 하나 세우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강남 쪽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심찬 계획을 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동선도 만들고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딱 열었어요. 사람이 안 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오프라인은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시작할 때 정말 신중하게 계획 세워보고 매출 분석해보고 어쩌고저쩌고 다 한 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했으면 안 되면 안 되니까 마케팅비를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뭘 합니다. 될지 안 될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메타버스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 보면 돼요. 돈 안 들어요. 시간만 들 뿐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 토크클럽 해가지고 메타버스 안에서 딱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하면은 대박이 나는 거고요. 없어. 잠깐만. 그럼 시간을 바꿔볼까? 시간 바꿔. 위치를 바꿔볼까? 인테리어를 바꿔볼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 하는 게 큰 돈 안 들고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로운 비즈니스 할 때 돈이 안 들고요. 그런 것들을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말지. 딱. 아니면 말지.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딱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트렌드 키워드가 피보팅이었잖아요. 거침없이 피보팅. 바로바로 바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국화 환경이니까 내가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했다가 이거 해놓으면 2년, 3년 있으면 또 유행이 바뀌어버리면 오프라인 이 매장은 그냥 정말 그대로 그 빚더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상으로 뭘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끝났네. 에이. 뭐야 마지막에 좀 예쁘게 정리할 건 별로 없네요. 네. 이걸로 해놔야겠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요. 해보는 거예요. 그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계속 고민하고 체크하는 건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에요. 대기업의 유물이죠. 왜냐하면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 하나 만들려면 생산 라인을 바꿔야 돼요. 그럼 들어가는 돈이 얼마야?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되니까 되게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했어. 근데 잘 안 팔려. 안 팔린다고 놔두나요? 마케팅비를 엄청 투자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사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 대기업은 살아남고 중소기업은 그런 마케팅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요. 굳이 뭘 그렇게? 이게 될지 안 될지 친구들끼리 모여서 3, 4일 회의하는 것보다요. 그럼 한번 해보지 뭐 하고 3, 4일 운영해보는 게 나아요. 그럼 유저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들어와가지고 에이 그지 같아요 라고 어떤 피드백이 있는지 그 피드백을 보면서 바로바로 바꾸면 돼요.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에 돈이 안 들어요. 현실에서는 실패하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뭘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 시대는 실패에 돈이 안 들어. 여러분의 심리만 극복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했다가 안 되면 내가 루저 같고 패배자 같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될 때까지 해보는 게 그게 지금의 방법이고요. 제가 그 성신여대에서 이제 취업하는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네가 애들이 떨어지는 게 싫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취업 준비를 할 때도 그냥 내가 될 만한데 한 3-4군데 쓰고 말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람 뭐 그렇게 정확하게 뽑나요? 그리고 작년에 취업 경쟁률이 서류가 10대 1이었어요. 10대 1. 10번 정도 지원하면 서류가 한 번 돼요. 최종 합격은 더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갈 만한 3-4군만 해야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써. 30군데, 40군데를 써. 그래가지고 서류 3-4군데 되고 결국 최종 한 2군데 돼서 둘 중에 면접해가지고 한 군데 되면 성공이다. 그쵸? 예. 되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30군데 썼다가 한 군데 되잖아요. 29군데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맨날 카톡이야. 카톡. 귀와 같이 훌륭한 인자가 같이 하지 못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침마다 저녁마다 까똑 불합격. 아침에 받으면 재수없게 아침부터 저녁에 받으면 자야 되는데 재수없게 어떤 때 받아도 되게 기분 나쁜 문자예요. 그거를 29번 받는다 생각하면 애들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사회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한 2, 3년 전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책이 유행했냐면 사람들 자존감을 살려주는 책. 자존감 수업,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 먹고 싶어. 이런 것들이 떴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자꾸 자존감을 낮추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얘들이 하는 게 아니 그래서 지원해가지고 네가 무슨 돈이 들어? 지원해. 쪽팔리잖아요. 안 얘기하면 돼요. 사람들한테. 자기만 알면 돼. 근데 그 심리가 야 네가 안 된 거는 너의 실력을 사람들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핏이 안 맞는 거죠. 그 회사가 무슨 실력을 정확하게 하겠어요. 핏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게 아니다. 네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본다. 아 근데 선뜻 도전이 안 돼. 왜요? 실패할까 봐. 그게 돈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뭘 했는데 실패하면 마음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도. 막상 하면은 실패할까봐 선뜻 한 발자국이 안 나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할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아보고 뭐 해보고 야 그래 가령 여러분 메타버스 오늘 알았어. 야 메타버스 괜찮은데 앞으로 내 3년간 연구해야지. 3년 연구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순간 이미 메타버스는 저기 떠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갈 시장이 아닌 거죠. 지금은 탁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 사회가 이 지금의 핏이 안 맞는 것 뿐이고 그 핏은 누가 아냐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유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면 돼. 얘네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 그 욕에서 진짜 욕 빼고요. 욕 중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 하는 것들은 반영해서 새롭게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실패는 지금은 그렇게 한다면 돈이 크게 안 들거든요. 심리적인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특히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그냥 해보시라는 거죠. 많이 해보시고요. 여러분 아마 이런 성향이면 분명히 유튜브 내가 콘텐츠 만들어야지 크리에이터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하셨죠. 한 번 하면 편집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한 번 했을 때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 뭔가 더 필요해. 근데 선뜻하게 그래. 그렇죠? 유튜브 제일 처음 영상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 이 창업자가 동물원에서라는 제목이에요. 동물원에서 그냥 나 동물원에 왔어요. 그 영상이 제일 첫 번째 영상이에요. 그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그렇게 올리셨으면 두 번째 영상보다 쉽게 올려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상은 쉽게 올리는데 그 첫 번째 한 발을 못 뛰어가지고 여러분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첫 걸음이 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뻥이에요. 첫 걸음은 첫 걸음뿐이지 뭐 그게 무슨 반이야. 다만 첫 걸음은요 이 사람이 시작했다 안 했다의 분기점이에요. 그 첫 걸음 못 뛰면 시작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시작하지 않은 것들이 아마 살면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게다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데 적어도 지금은 비용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의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되는 시대가 됐죠. 심리적인 것만 극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해보셔야지 이걸 누가 봐. 아니 어차피 쪽팔린 영상 올렸으면 안 보는 게 더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올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좀 이렇게 해볼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튜브를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건 또 쉽게 해요. 이거 하나를 하는데 그럼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건 좀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쉽게 듭니다. 버릇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 시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자, 2분, 3분만 더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엄청난 사업을 생각했어요. 야 이거 진짜 아이디어 장난 아니야. 이거 하면은 트레이드 성공해. 그리고 했어요. 실제로 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카카오한테 뺏겨서 카카오가 똑같은 서비스를 바로 출시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카카오의 몇 천만 회원이 여기로 다가버려요. 지금 나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느 정도 기반된 이거 안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메타버스는 다 똑같은 처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뭔가 새로운 시도가 있으면 이왕이면 이 새로운 기회에서 해보는 것이 내가 그것을 빵 터뜨렸을 때 나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도 카카오가 와서 하면 어떡하나요? 근데 카카오는 그걸 시작했을 때 이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입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사든가 여러분 영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문가로서 거기서 구축을 하게 하지 지금 뭐 새롭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이미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미국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인스타그램이 1년 안에 엄청난 3명 확보하려고 그 많은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잘 잡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메타버스 시대 저 책을 다 보신 다음에 그리고 신문에서 메타버스 엄청 떠요 요즘에. 심지어 어저께는 TVN에서 즐거움 랜드라고요. 율제병원을 경험해보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오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베타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내가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가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서 요거 기회가 왔다 싶을 때 과감하게 한 번쯤 뭔가를 해보시는 거 이런 것들이 10년 있다가는 여기서 내가 이런 걸 해가지고 10년 있다가 이렇게 됐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비트코인 그때 했어야 되는데 계속 후회하잖아요. 근데 지금이 마찬가지예요. 10년 있다가 지금을 후회할 것인가 10년 있다가 그때 잘했다고 와 잘했다 라고 스스로 칭찬할 것인가 지금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길었는데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시는 사회 문제나 관계에서의 문제, 세대 문제 이런 게 있으신지? 많죠. 지금 이미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되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제가 눈에 확 띄는 게 있었는데 어른에 대한 공경심은 농경사회의 신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른들을 왜 공경했느냐 이분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7년째 가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난 뭘 해야 돼? 근데 이분들은 어렸을 때 그걸 겪었거든요. 그럼 가뭄 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 아니면 갑자기 어떤 동물이 나타났는데 처음 보는 거야. 근데 이분들 알고 있어. 20대 때 이미 본 거죠. 그러니까 농경시대의 어른들은요. 그동안의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판타지 그런 거 보면요. 용사가 마왕을 처치하러 가기 전에 항상 마을의 현자를 만나잖아요. 어디 가서 용은 어떻게 죽여야 돼요? 그러면 용의 뒤쪽에 영린인데 그걸 건드리면 된다.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500년 전에 봤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지혜이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잔소리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야 그건 이렇게 해. 주차는 이렇게 라고 하는데 꼭 자기 말을 굉장히 고집하잖아요. 이렇게. 그분들은 경험상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는데 그분들은 그 이해를 못해. 근데 그게 되게 바뀌니까 지금 어른들의 얘기는요. 지금 현실을 모르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의 얘기가 지혜롭다기보다는 왜 저러지? 꼰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주장하는 건 주장하는데 지금과 다르니까. 그게 그럼 앞으로 바뀔 거냐?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가속이 되니까. 여러분 3년 전에 지금 세상을 상상을 했어요. 확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 흔히 우리가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사람들. 이런 건 약간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싫은데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싫은데 끌려가시다가 어느 순간 되게 지칠 때가 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딱 멈추게 되거든요. 이게 재밌어 하시면 재밌네 여기 새로운 게 있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 더 빨리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대의 세대 갈등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반년, 1년 있다가 쓰레기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고집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막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회사 상사분들. 뻥이죠. 그분들이 말하는 소통이란 내 말을 잘 알아들어. 너 말귀가 왜 그래?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 이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랫사람한테 배우는 걸 부끄럽다 말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 세대 갈등 문제가 좀 풀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어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태까지 보면 너 나이 몇 살이야? 뭘 알고 그렇게 해? 아니면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옛날에 이렇게 했어. 관행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바뀌었으니까. 그런 세대 갈등 문제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긴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가 되면요, 서로 이렇게 마주치긴 하는데 부담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언어적인 폭행, 차별, 혐오 이런 것들, 거기서 막 인종차별 이런 것도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컨드 라이프라고 이미 10여 년 전쯤에 이 메타버스스러운 세계를 구현한 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기술이나 이런 게 받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됐는데, 이 세컨드 라이프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에서는 또 엄청 했거든요. 사회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죠. 내가 퇴근을 했어. 근데 세컨드 라이프에 나랑 너무 친한 여자가 있는 거야. 항상 그 사람이랑 채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와이프가 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야 이거는 바람이다. 이 여자가 계속 얘기하니까.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 왜? 난 이 사람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저녁 시간에 한 3시간을 항상 얘랑 얘기하면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거는 불륜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냐? 이런 약간 애매하잖아요. 이런 제도적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뭐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애들이 인터넷에서 만난, 게임하면서 만난 사람과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마사에서 형이 올라오는데 만나기로 했다. 어떻게 아는 형이냐?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만났다. 본 적 있냐? 처음이다.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학교 반 친구보다 이 사람이랑 더 친하대요. 이 사람은 계속 얘기하니까.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하는 거야. 근데 학교 친구들은 그냥 뭐 이러다가 끝나서 사실 얘가 뭐 어디에 뭘 하고 살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문제, 그런 관계 문제라든가 제도적 사회적 문제는 엄청나게 지금 많고요. 얘기가 좀 길어지면 안 되지만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크기도 해요. 왜? 가령 여러분이 메타버스에서 샵을 차렸어요. 누가 사갔어. 돈을 벌었죠. 뉴욕에서 사간 거예요. 어디 수입일까요? 그러니까 세금을 어디서 매겨야 될까요? 뉴욕에서 매겨야 될까요? 한국에서 매겨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국가란 개념이 없어져요. 국가가 통제하는 게 돈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거 해가지고 심지어 들고 들어간 것도 $10,000 이상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통제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세금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그 돈의 흐름을 나라에서 알 수도 없고요. 그걸 통제하는 순간 사실 메타버스의 그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한국 안에서만 해. 무슨 메타버스야 이렇게. 그렇죠. 게다가 그 메타버스는 그래서 실제 돈을 안 쓰고 도토리, 로벅스 이런 걸 써가면서, 그래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스타벅스 코인 같은 경우 스타벅스 충전금 가지고 계신 분 많죠. 이거 미국이나 파리 같은 데서 안 되는 거 아시죠? 나라마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가가지고 탁 하면은 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제휴를 해가지고 이 스타벅스 코인을 호텔이나 렌트카를 할 때도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행 가서 이것만 써도 돼요. 근데 렌트카라고 호텔을 쓰는 순간 내가 또 이게 쌓이면서, 보너스가 쌓이면서 이걸 쓰는 순간 스타벅스 5장이 생기는 거야. 나 맨날 스타벅스 먹는데. 이거가 코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의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면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 코인 지갑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비트코인 지갑이요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자꾸 노력하고요. 나라에선 자꾸 자르려고 노력하고요. 그런 식의 어떤 갈등들은 계속 있는데 결과적으로 편의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돈을 버는데 이건 누구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럼 비트코인 부정론자, 긍정론자가 있죠. 그분들의 직책을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요, 비트코인 되게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기관 사람들이에요. 한국은행 총재, 연준 의장 이런 식인 거고요. 비트코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업, 테슬라, 잽도시, 트위터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자유로운 거래가 좋은 거고 나라에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거래가 일어나면 통제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근데 편의성을 보자면 이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일단 가장 크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